하나투자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만드는 디지털 자산 분석의 기준 크립토 플러스 시작합니다. 저는 서동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환입니다. 네. 네, 큰 고비를 하나를 넘겼습니다. 네,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실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뭐 크게 안 좋으면 그렇죠. 또 내려갈 또 수밖에 내려갈 수 있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잘 나와서 네. 다행히 평화로운 아침. 버텨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일주일 만에 저번 주에 출연하셨던 뉴스원 박현영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좀 네. 후기를 알려주시죠. 지난주에 네. 이제 또 처음 출연해서 제가 좀 그때 긴장을 했었는데 네. 또 댓글은 좋은 말씀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좀 약간 그러게요. 힐링됐어요. 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네. 또 파워 F여갖고 많이 힐링을 받았고 좀 더 힘내가지고 오늘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예쁘셨군요. 네. 근데 진짜로 약간 좋은 댓글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오셨나 생각했는데 숫자 너무 의심을 많더라고요. 그렇게. 네, 숫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알바 한 두세 명 풀긴 했어요. 친구 알바. 친구들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댓글이 선풀을 누가 달아줘야 그렇죠. 계속 달리거든요. 그 분위기로 나가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오늘 뭐 저희가 훈훈한 분위기에서 비트코인 얘기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그 새벽에 있었지만 그 전에 이제 어제 오후 9시 30분쯤에 PC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네. 네, 7월 PC가 이제 전년 대비 3.7% 상승하면서 시장 전망치보다는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원 PC는 또 시장 전망치랑 부합을 했어요. 그 식품이나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가 변동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좀 따로 보는데 이건 다행히 시장 전망치랑 부합을 해서 그렇게까지 뭐 증시나 비트코인 두 개 다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PC는 또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고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CPI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그렇죠. 해서. 네. 네, 이 CPI보다 좀 체감 물가를 더 잘 반영한다고 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소고기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닭고기를 더 많이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PC가 좀 더 잘 반영하기 때문에 PC가 만약에 이제 시장 전망치보다 많이 상회할 경우에는 증시나 비트코인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렇게 나오지 않아서 비트코인은 살짝 7,000달러대까지 내려갔다가 78,000달러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네. 네. 이게 그러면은 예상치보다는 약간 높게 나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왜 높게 나왔죠? 전 CPI 물가는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PC는 이게 품목들이 조금 달라서 높게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체감 물가 흐름을 좀 더 잘 반영하는 지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시경제 부분에서는 조금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식료품 가격 같은 것도 반영했을 때 식료품을 이제 포함한 거는 시장 전망치와 부합하게 나왔지만 이렇게 좀 바로바로 이동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네. 이게 가격이 오르면 좀 다른 거를 대체품을 찾는 그 대체 품목을 찾는 그 성향을 좀 더 반영하는 지표라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요거 이제 자료를 좀 봤거든요. 네네. 봤는데 지난달에 비해서 포트폴리오 수수료 항목 그러니까 이제 우리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때 뭐 이렇게 수수료를 주는 네. 그러니까 금융사한테 받아가는 그 항목이 있나 봐요. 네. 근데 그 항목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게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이 포트폴리오 수수료율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액 전체를 못으로 잡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주식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게 물가 상승 요인이 되는 거죠. 숫자적으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9월 정도부터 아마 바뀐다고 합니다. 산정 방식이. 그래서 같은 종류라고 하면 일단 지금 7월 물가가 나왔는데 9월 물가부터는 확실히 내려갈 수가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얘기들이 네. 있으니까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캐비너시 의장이 계속 지금 금리를 올리자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버티는 듯한 그러게요. 이게 수치가 내려올 거라는 거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제 들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PC가 그래도 오르긴 올랐는데 생각보다 버텨준 걸 보니까 네. 아, 그러면은 요거는 일단 됐고 일단 연준이 뭐라고 하는지 보자. 이렇게 좀 더 기다리는 입장이 돼서 사람들이 반응이 좀 덜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어제 가격도 약간 그렇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치 상회면 사실 상당히 이제 비트코인 좀 내려갈 그렇죠. 줄 알았는데 네. 네, 내려가는 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좀 심리가 반영된 것 같냐면 네. 물가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7월 물가가 나왔는데 6월 물가 대비해서 7월 물가는 휴전이 깨진 시기의 물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더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의 오르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해줬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전에 찍었던 4% 정도의 PC가 피크가 아니겠느냐. 피크를 찍고 지금 이제 내려가는 추세가 아니겠느냐. 이런 오, 또 심리가 네.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반응이 좋았던 걸로 그러면 네. 나쁘진 않다. 그래서 멈췄네요. 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도 그 네. 시장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의 보합권을 유지를 해주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을 좀 네. 자세하게 얘기해 볼까요? 네, 좀 덧붙여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네. 네. 또 네. 아마 저희 뭐 크립토 플러스 시청자분들께서는 다행히 이제 PC 발표 이후에 뭐 크게 시장이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이제 83,000달러까지 뚫고 가려다가 살짝 주춤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서 차익 실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8만 달러대 진입한 다음에 다시 이제 7만 8천까지 내려와서 지금 7만 8천 9천 오가고 있더라고요. 이때 좀 많이 보는 지표 중에 이제 크립토컨트 플랫폼에서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 네.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SOPR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기준선을 1로 잡아서 1보다 높으면 장기 보유자들이 수익을 보고 있다는 뜻이고 1보다 낮으면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인데 네. 장기 보유자들의 기준은 155일이에요. 그래서 155일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을 장기 보유자로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1이 훨씬 넘었다가 다시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수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손실 구간에 진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한 거죠. 네. 어느 정도 물량을 털어내고 다시 지금 복귀를 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8만 달러 넘어서 막 가다가 잠깐 내려왔지만 이 물량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아, 요게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네, 네. 보는 데이터인데 일단 장기 보유자가 150일 이상, 네. 155일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155일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지금은 약간 손실을 보고 있다. 네. 요게 약간 이해가 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155일을 가지고 있다가 네. 팔게 되면 그 모수에서 빠지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치로 보셔야 되는데 네. 1.49라는 거는 그러니까 1보다 높아지면은 장기 보유자들이 그만큼 많이 수익을 보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게 이제 다시 좀 안정화돼서 지금 1 부근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한 본전 정도로 돌아왔다는 건데 네. 그 말인즉슨 수익을 보던 물량을 털어냈다. 이렇게 읽혀서 예, 예. 네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장기 보유자 공급 변화 이렇게도 썼는데 네. 그 공급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증가 추세에서 마이너스로 지금 갔거든요. 이게 올해 처음 마이너스입니다. 네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장기 보유자 물량에 편입되는 물량보다 빠져나오는 물량이 지금 많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들이 갖고 있었던 물량이 증가세였다가 이게 네. 다시 감소세로 됐다. 그러니까 조금 물량을 털었다는 거죠. 장기 보유자들이. 네네. 그래서 이제 텀 물량은 더 이상 155일 이상 그 보유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빠지는 맞습니다. 거고. 네네. 그래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좀 보여진다. 해석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오늘 날짜는 8월 27일이잖아요. 네네. 여기 데이터는 8월 24일이 최근 데이터인데. 네네. 맞죠? 네. 그러면은 8월 24일 기준으로는 지금 보면은 조금 0.97이니까 네네. 그만큼 많이 팔았다라는 의미. 네네. 이게 확 내려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1.49까지 네. 갔다가 이렇게 확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죠. 이때 좀 많이 턴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래소로도 그 비트코인이 많이 좀 이동을 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크립토컨트 분석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29만 7천 개가 거래소로 이동을 했고 이게 뭐 개인 지갑이나 이런 데 보유하고 있었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이동한 거라 이런 경우에는 보통 팔려고 이동하는 걸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좀 매도 물량이 늘어났었다. 근데 차익 실현이 한 차례 지금은 나타나서 이렇게 단기 조정이 있었던 상태다. 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는 거래소로 이동한 다음에 뭐 파생 상품 하기도 하고 네. 다양한 걸 하기 네,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게 네. 단기적인 조정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한 차례 좀 지나간 것 같다. 그래서 78,000달러에서 9,000달러 사이에 좀 안정화되고 있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냐면 네. 말씀한 대로 거래소에 비트코인 옮겨서 안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왜 판 걸로 간주하냐면 그만큼 궁금한 거예요.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가. 그래서 이거를 어떤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만큼.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장기 보유자들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약간 지금 쉬어가는 그런 구간인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다 올라갈지 아니면은 또 조정을 받을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이런 부분도 준비하셨나요? 혹시? 네, 그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나와 있는 게 이제 번스타인 전망 한번 가지고 왔어요. 이게 좀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넘어가는 사이에 외신에서는 많이 좀 이슈가 됐더라고요. 그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월가에 굉장히 유력한 리서치 회사지만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강세를 좀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신빙성이 한 반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번스타인이 올해 말에 12만 5천 달러 전망을 내놨어요.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를 쓸 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쓰더라고요. 기본 시나리오가 있고 강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예. 기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비트코인 반감기 4년 주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다. 비트코인이 이 4년 주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기본 사이클 안에서 시나리오를 쓰는 거고 강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통화 가치가 계속 하락할 거라서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살 거야. 이거를 전제로 깔고 쓰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강세 시나리오를 조금 더 진보적으로 전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낸 거를 보시면 2026년 공통되게 올해 말에는 기본 시나리오와 강세 시나리오 모두 12만 5천 달러가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중장기 전망에서는 조금 차이를 보였습니다. 2027년 중순쯤에 이제 기본 시나리오에 의하면 15만 달러 갈 거고 그다음에 강세 시나리오에 의하면 20만 달러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굉장히 비트코인에 있어서 일관되게 강세 전망을 보였던 곳이고 네. 맞았던 적도 있지만 빗나간 적도 있다. 24년에는 이제 맞았거든요. 근데 네. 25년에는 15만 달러 간다 그러다 20만 달러 간다고 높이기까지 했는데 실제로는 12만 6천 달러가 최고점이었어서 빗나갔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왜 올라간다라는 거는 없고 일단 네. 4년 주기에 따라서 올라갈 거다. 요게 이제 좀 근거 중에서는 가장 큰 근거고 네.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를 많이 하게 되면 네네. 그러니까 매수를 많이 하면 강세장 시나리오로 가는 거고 아니면 뭐 기본 시나리오로 간다 이런 모양이군요. 네, 그리고 강세장의 초입이라고 읽은 거는 이제 최근에 급반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25년 10월 대비 50% 하락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최근 열흘 동안 28% 정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뭐 약세 사이클이 끝나고 강세장의 초입이다. 그래서 12만 5천 달러 간다. 요게 이제 중심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걸 또 그냥 믿기에는 이 전망을 그렇죠. 네, 4년 주기만 가지고 이제 그걸 베이스로 내놓은 전망이라 조금 네, 이런 저는 말씀을 약간, 드리기 제가 좀 민망하긴 해야 한데 될 것 같은 느낌이. 대부분의 하우스가 예. 근거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전망.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 뭐 이제 수급적인 전망이 네. 많고요. 언제 그러니까 24년에 ETF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뭐 추이를 보니까 뭐 약세장이 끝나는 시기에 돈이 이렇게 들어오더라.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대략 이 정도 갈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성의 있게 분석하는 거고. 아 그래요? 그냥 하우스 이름을 걸고 우리가 볼 때는 뭐 4년 주기 등등 종합해서 볼 때 이번 올해 연말 얼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제 말이 맞죠? 네네. 그래서 저희도 예. 그러니까 사실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 표현이 맞네요.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제 그냥 일반 이거 투자 믿고 입장에서 싶은데. 봤을 때 믿고 네. 싶지만 4년 주기 반복이라는 거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그거는 조금 약해졌다. 오히려 뭐 ETF 순유입이라던가 이런 걸 조금 더 많이 유의해서 봐야 된다 했는데 결국에는 또 번스타인이 4년 주기 반복을 기본으로 해서 네. 이제 의견을 내니까 약간 아쉽다. 네. 이런 아니 생각이 사실 드는 거죠.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네. 번스타인이 말하는 것보다 사실 3프로 TV 저희 크립토 플러스에서 한 2주 정도 그 2부 게스트로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일부의 이제 그 언론인 분들이 정리해 주는 거 네. 모아가지고 리포트로 내면 그게 훨씬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저희가 모아서 메타 리포트를 만들어서 진짜 한번 네. 한번 AI 돌려서 한번 만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정확할 것 같아요. 이번 상승 왜 왔냐?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밑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클라리티 기대감이 다시 재점화됐다. 그래요. 저는 이 정도 얘기를 듣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안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아쉬웠나 봐요. 강세장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약간 번스타인.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트럼프 네. 대통령도 클라리티 법안 얘기하면서 이거 강조를 하기도 했고 글로벌 은행들도 조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는 좀 아침에 이제 뜬 소식이었는데요. 그 밤사이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글로벌 주요 은행들이 이제 컨소시엄 형태를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공동 발행을 추진한다. 그래서 뭐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으로 시작을 해서 다른 통화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흥미롭게 가져와 본 것은 우리나라랑 갑자기 좀 방향이 비슷해졌다라는 측면이 있어서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그 은행이 50% 플러스 한 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컨소시엄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 권한을 준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쓰거나 그럴 때 해외 사례를 많이 비교를 했거든요. 네. 예. 뭐 해외에서는 서클 같은 이런 스타트업이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USDC 이렇게 성장했지 않냐. 근데 네. 우리는 왜 은행한테만 이런 권한을 주냐. 이런 식으로 좀 이런 논조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해외에서도 좀 은행 주도로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 발행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또 법적으로 생각해도 뭐 법인을 그럼 따로 설립하고 뭐 할 텐데 그럼 발행인은 이제 뭐 지분대로 나누는 건지 책임을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법적인 이런 구조 같은 게 좀 자세히 나왔을 때 한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바로 들거든요. 이게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망하면 안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스테이블 코인 나왔을 때 그러면 은행의 예금 기반을 상당히 침식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비판이 나왔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클라리티 법안에서도 그 얘기가 거의 반론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자연스럽게 네. 그래 니들도 뭐 한 자리 해라 숟가락 대는 얹어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결국에 이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은행 50% 플러스 한 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론이 없어요. 없어졌어요. 원래 많았는데 네, 지금 거의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 이거 어쨌든 필요하다. 네,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런 쪽으로 턴을 하니까 네. 뭐 할 말은 없어진 약간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각각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굉장히 큰 은행들인데도 불구하고 공동 발행을 추진한다는 네.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변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고 하는 팀들이 있고 네. 그 예전에 그 어디였죠? 시티은행이랑 이렇게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네. 예금 토큰 또 돌리려고 하는 팀이 있어요. 예금 토큰. 네.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네. 디지털 통화는 다 스테이블 코인만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두 가지 레이어가 있는 거죠. 예금 토큰 돌리는 팀은 아마도 그러니까 금융사들 간에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매니지하려고 그 네. 시장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외부의 뭐 B2C 이런 것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도 뉴스로 봤습니다만 그 두나무가 뭐 나스닥 상장 네, 생각을 네,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보도도 나오고 네네. 국내 거래소들이 사실 좀 자기들도 이제 먹거리가 네네. 살 길을 좀 많이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국내 뉴스 중에서는 사실 이번 주에 가장 핫한 거래소가 코빗이에요. 네. 그래서 코빗이 이제 미래에셋그룹에 편입된 다음에 어저께 뭐 박현주 회장님이 코빗 임직원들 만나가지고 이런 행사도 하셨고, 그리고 이름을 디지털 X로 바꿨습니다. 네. 어제 뭐 디지털 X 그 민승님도 나오시고 했지만,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에 코빗이 굉장히 핫합니다. 핫한 이유가 그 24일부터 그러니까 월요일에 이렇게 딱 선언을 했어요. 와, 우리 1년 동안 수수료 없애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언을 해서 좀 핫해지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이틀 만에 코인원이 바로 우리도 없앨게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좀 다시 이제 출혈 경쟁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봤거든요. 네. 왜 출혈 경쟁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진짜 출혈 경쟁이어서 그런 건데요. 자,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사실 신사업도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 수수료 외에는 아예 매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수수료를 없애면 매출이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출혈 경쟁이고,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보는 시선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전에 이제 케이스를 돌이켜 보면은 2023년에 빗썸이 9.8%까지 점유율이 내려가서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옛날에 1등이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급격하게 이제 거래 수수료 무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효과가 좀 좋았어요. 30%대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지속 가능하지는 않았다. 네. 한 10% 20%는 지금도 지속을 하고 있지만 이제 여기도 매출을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이고 IPO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없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 한 4개월밖에 지속하지 못했고, 그때도 이제 빗썸을 필두로 뭐 코빗, 고박스가 참여하면서 한번 이런 출혈 경쟁이 있었는데 이번에 약간 2.0 출혈 경쟁 2.0 느낌으로 다시 스타트되고 있다.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뭐 네. 저 기업들은 살려고 아마 하는 걸 거고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수수료를 없애면 일단 두 가지가 늘어나는데, 일단 거래량이 늘어나고요. 네. 그리고 이상하게 오르는 코인들이 많아집니다. 그냥 이유 없이 오르는 코인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네. 그럼 제가 돈이 어느 정도 많아요. 근데 네. 특정 코인을 제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싶어요. 네. 이때 수수료는 상당한 제약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건 내가 네. 의도와 상관없이 나가는 돈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근데 수수료를 안 낸다?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서 돈을 더 많이 빌려가지고 그냥 계속 사면 코인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또 저 코인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또 국내 투자자들은 그걸 삽니다. 뛰어들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와장창 갑자기 네, 같이 깨지는. 폭락을 하던가 뭐 약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과거에 한국뿐만 아니라 바이낸스에서도 이제 수수료 무료를 했었던 시기가 있는데 네. 그 시기에 관찰됐었던 부작용들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사실은 이게 막 수수료는 0이어도 또 거래소마다 가격도 약간씩 다르고 해서 그렇죠. 네. 수수료가 0이어도 뭐 어떤 거래소에서는 뭐 살 때 더 비싸고 팔 때 더 싸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고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그 UX UI가 되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 거래소의 UX UI가 오히려. 다른 데 가면 좀 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민감하고, 근데 빗썸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이제 제로로 만들었을 때 이익을 많이 봤죠. 그러게요. 30%까지 점유율 측면에서 네. 네. 많이 따라왔는데 돈은 못 벌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저희야 좋죠. 네, 저희야 뭐 좋죠. 영 되면. 특히 이제 코빗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이 지금 어쨌든 투자를 네. 하는 입장이니까 뭐 적극적으로 하겠네요. 네. 당분간은. 네. 잘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 네. 요즘에 최근 많이 얘기가 나왔고 뭐 2억 원 그 위원장님도 금융위원장님도 네 얘기를 말씀하셨고, 했는데. 네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아까 이제 김동완 대표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 한동안 은행 50+1주 그 컨소시엄에다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 권한을 주는 게 이게 맞냐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예. 그게 좀 들어간 이유가 그 대주주 지분 제한 더 큰 게 와버려가지고 그 얘기가 쏙 들어간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 권한 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제 거래소들 대주주 지분을 뭐 20%로 제한하겠다 요런
이런 그 얘기가 나오면서 그 스테이블 코인이 살짝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논쟁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아침 보도 기준으로 슬라이드를 작성하다 보니까 좀 반영되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 이 여기 오기 전에 조금 더 알아보니까 사실 이 개인 20% 법인 34% 또는 뭐 20% 예외 34%요 조항이 내용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거래소들 대주주 지분을 몇 %로 제한할 것인지를 가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갈등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너무 늦어져서 전반기 안에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 네. 며칠 전에 함지영 기자님도 다뤄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르면 뭐 9월 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정무위원장실에서요. 네.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그 금융위가 만든 법안을 정무위에 갖다 주면 정무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는 형식으로 이제 발의가 되는 건데 9월 초 발의가 목표이기는 하나 이게 좀 늦어질 가능성이 커서 또 그 정무위원장실에 다시 여쭤보니까 연내 입법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를 연내 입법이라는 거는 발의 얘기가 아니라 통과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 발의 발의를. 네. 상당히 네, 늦어질 수 있겠네요. 통과까지는 되게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통과가 되려면은 뭐 법안 소위 열리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또 여야가 합의를 해야 이제 법안 소위가 열리는 거고 그 일정 잡히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또 통과는 좀 별도의 이야기지 않나. 발의만 잘 돼도 좀 다행이기는 합니다. 이게 지금 대주주 지분 문제가 가장 민감한 거는 이미 합병을 선언한 회사 그런 곳들이 있죠. 네. 두나무랑 네, 네, 네이버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곳들인데 이 곳들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손 놓고 네.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나요?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거는 맞죠. 근데 이 두나무나 네이버 딜에는 크게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네. 그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의 완전 대주주 그 두나무가 100% 자회사가 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주주 지분이 걸려버리면은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이 내용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서 요거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미래에셋도 마찬가지고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코빗을 거의 지금 97%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거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34%만 남기고 예외 그나마 그건 또 예외의 경우인 거잖아요. 네, 네. 예.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90% 이상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여기다 투자 많이 해야지. 이거랑 30% 갖고 있을 때 투자 할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뀌는 그쵸, 그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요 유예 기간을 얼마나 부분이- 줄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네. 지켜봐야 될 문제긴 네. 굉장히 하겠네요. 많은데 이게 연내 발의 정도가 목표다. 네, 이르면 9월.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 뭐 이렇게 갑니다. 네, 아직 시간이 많이 있네요. 그래도. 네, 그렇죠. 근데 발의가 됐으면 이제 발의가 돼야 또 통과를 논할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네이버 주식을 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많아요. 여기에 관심 네, 가지고 네, 계시는 굉장히 분들이 많습니다. 되게 많아서 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있으시고 네. 자 저희 입장에서 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주주가 뭐 뭔 상관이야 뭐 어쨌든 내 거래소 쓰는 건 똑같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아마 과세 얘기가 가장 좀 민감할 텐데 그렇죠.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되고 있나요? 요즘에 디테일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4일에 이제 국세청이 좀 그 얘기 들어보는 간담회 이런 거를 열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얘기가 뭐 진전됐다기보다는 아직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또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가장 문제인 게 뭐 스테이킹 에어드롭 이런 것보다도 저는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 이거 엄청 문제거든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언제 얼마에 내가 이만큼 샀어를 증빙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증빙을 못했을 때 이제 발생하는 상황이 문제인 건데 증빙을 못하면 이제 양도가액의 뭐 최대 50%만 필요 경비를 인정한다. 이렇게 돼서 네. 조금 이제 시간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리면은 1억 원에 사서 1억 원에 매도를 해도 1억에 사서 1억에 팔아도 네. 세금을 갑자기 1,000만 원을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취득가액 입증을 제대로 못하면 네, 요런 예시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 옛날에는 이게 이제 내년부터 걷는 거잖아요. 네네. 2026년 12월 31일자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빠진 모양이군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이건. 네. 필요 경비가 저렇게 되면 멀쩡하게 거래 잘해놓고 세금으로 네네. 손해를 그러게 보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좀 늘어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단 세금은 그냥 내는 쪽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잡혀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네.
근데 좀- 이걸 저는 궁금한 게 이제 그 어쨌든 취득가액을 입증을 해라라는데 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들은 뭐 거래소에도 있다가 지갑으로도 갔다가 네, 해외 거래소 맞습니다. 갔다가 뭐 굉장히 유동성 있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인증을 어느 기준으로 받을 건지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보통은 세금은요 네. 굉장히 이게 냉혹한 세계이기 때문에 음. 뭐가 됐건 증명은 네가 해야지. 이게 이제 한국 세무 네. 그런데 이제 뭘 어떻게 기본적인- 하냐는 거죠. 그 기준점이 그게 뭐가 됐든 갖고 오라는 거예요. 뭐라도 갖고 와라.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이건 부족하다 아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판단을 하겠다.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좀 더 제도화가 되고 이러면 이제 사실 그 뭐랄까요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제 공개가 되겠는데 그게 네. 아니라 내가 언제 샀는지에 대한 증빙을 그리고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언제 샀는지가 이제 기록이 남아 있으면 되는 문제라서. 근데 거래소를 쓰다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제 망하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또 증빙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죠. 저도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예 망한 경우도 있고 그 암호화폐가 아예 사라진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네. 것인가. 보통 개인 지갑도 네. 그래서 뭐 탈중화 거래소를 사용하면 그 내역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캡처를 해서 보낸다든지 이런 캡처라도 식으로 해라.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전히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뭐 쭉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네, 영상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이 항상 늘 관심이 이 많죠, 부분이.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에 팩트 체크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세금 낼 걱정을 하셔야 되는 분은 10% 정도. 네, 일단 전 아닙니다. 네. 다들 지금 손해 보고 슬프지만. 있지만 슬프지만. 차라리 세금을 내보고 싶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박현영 기자님 모시고 네. 얘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